정말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또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과 규정들이 완전히 무시된 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사사건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우리 국회가 그러한 체포영장에 동의를 한다면 검찰은 계속하여 우리 의원들을 상대로 아주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입니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판단에 이르게 됐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회사가 좀 많이 힘들다. 장거리 이제 운전 이제 한 번 하면 이제 최소 이제 3시간, 이제 길게는 한 번은 이제 4-5시간씩 이제 편도로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수백억 원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헌법 정신을 무시한 졸속 재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4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6개월 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17년의 실형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뇌물과 횡령 등에 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죄로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액은 모두 252억 원에 이릅니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신 내줬다는 뇌물 혐의도 2심에서 늘어난 액수를 합쳐 89억 원이 최종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뇌물 10만 달러, 우리 돈 1억 1천여만 원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뇌물 일부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도 유죄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상고이유서를 내고 주심 대법관이 결정된 지 6개월 만에 대법 판결이 선고됐다며 헌법 정신을 무시한 졸속 재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말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또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과 규정들이 완전히 무시된 재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지만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10년 넘게 이어진 다스 실소유주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앞은 온종일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자택에서 대기 중인 이 전 대통령은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일정을 미루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 재수감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실형 확정 소식에 자택 앞에는 많은 취재진이 모여들었습니다. 경비 인력들이 집 앞을 지켰고 측근들이 속속 도착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지지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1인 방송을 진행하는 일부 시민이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가만두지 않는다. 자택에 머무르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측근을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법치가 무너졌고 대법원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며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형이 확정되면서 이 전 대통령은 조만간 재수감 절차를 밟게 됩니다. 관련 규정을 보면 형 집행 대상자의 소환 시기는 소환 통보를 한 그 다음 날 일과 시간 내로 돼 있습니다. 다만 형 집행 대상자가 연기를 요청하면 사유가 있을 때 3일 한도 내에서 연기가 허가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 측은 병원 진찰을 받고 있고 약 처방도 받아야 한다며 다음 주 월요일로 일정을 조율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다음 주 월요일 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소환한 뒤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 구속과 석방을 반복했는데 실제 수감 기간은 1년이 채 안 됩니다. 확정 선고받은 형기를 다 채우려면 앞으로 16년 정도 더 수감 생활을 해야 합니다.
2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가 6일 만에 구속집행 정지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형이 확정되면서 8달 만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선 뒤에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지만 지난 2017년 다시 본격화된 재수사 끝에 결국 중형을 확정받게 됐습니다.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부터 따지면 무려 13년 만에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와 BBK의 실소유주라며 차명재산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건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였습니다. 의혹만 무성한 채 대통령에 당선된 뒤 특검 수사까지 이어졌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정권이 바뀌고 지난 2017년 10월 BBK 주가 조작 피해자들의 고발로 다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전담 수사팀까지 발족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주변에 대한 강제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보수를 괴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이어진 소환 조사 이후 구속을 피하지 못했고 비자금 조성 등 무려 16개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다스의 회사 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징역 15년과 17년이란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수감과 석방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항소심 재판 중 건강 등을 이유로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져 구속 349일 만인 지난해 3월 한 차례 풀려났고 2심 선고 때는 보석 취소로 법정에서 구속됐지만 변호인이 재헌고장을 제출하면서 6일 만에 구속 집행이 정지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의 꼼수라며 구속 집행 정지에 불복해 항고로 응수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한 최초의 판례도 제시했습니다. 고등법원이 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 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최초로 설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재판 내내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며 반전을 거듭하던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전략도 대법원의 중형 확정으로 이제 더는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진실이 드러났다며 국민의힘도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말을 아끼며 불행한 역사라는 짧은 공식 입장만을 내놓았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형이 확정되자 더불어민주당은 13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다고 환영했습니다. 2008년 다스의 120억 횡령 정황을 파악하고도 면죄부를 줬던 BBK 특검은 정치 특검이었다는 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에 협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특검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야 합니다. 열린민주당은 은닉한 자산까지 환수하라며 한 발 더 나아갔고 정의당은 감옥 가는 길에도 국가 시스템을 파멸로 몰고 간 죄를 반성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이가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한탄스러울 지경입니다. 국민의당 역시 응당한 처벌이라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말을 아꼈습니다. 대국민 사과까지 검토했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그게 뭐 법원의 판결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내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평가를 자제했습니다. 당 차원에서 되풀이되는 역대 대통령의 형사처벌은 불행한 역사라는 짧은 논평만 내놓았습니다. 개개인의 잘잘못 여부를 떠나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헌법 체계에서 싹트지 않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공식 사과하고 과거와 단절하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억울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지도부 차원에서는 확정 판결에 이러쿵저러쿵 평가하는 것이 결코 당에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 5년여 만이 처음인데요.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연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랐습니다. 표결 참여 전체 의원은 모두 186명. 찬성 167표, 반대 12표, 그리고 기권과 무효가 각각 3표와 4표가 나오면서 결국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국회의원 정정순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신청한 정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찰 출석에 불응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동료 의원들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사사건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우리 국회가 그러한 체포영장에 동의를 한다면 검찰은 계속하여 우리 의원들을 상대로 아주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입니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건 지난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여 만입니다. 재작년 5월에도 당시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됐지만 부결됐습니다. 이번 표결에 국민의힘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민주당 싸움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며 자율 참석 방침을 세웠지만 전체적인 불참으로 이어졌습니다. 의원들 각자에게 참여 여부를 맡겼습니다. 참석 여부까지도. 민주당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주당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가결로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피해간 민주당은 비리 의혹 의원들에 대해 모르쇠하지 말라며 국민의힘에 역공을 펼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표결에 임했습니다. 자당 소속 의원의 법 위반 및 비리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국민의힘이 국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음에 유감을 표합니다. 정의당은 특권 없는 국회를 다짐했던 만큼 마땅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국회의 특권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습니다만 특권 없는 국회를 향한 첫 발을 내딛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 여부는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YTN 한연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당원을 개정할지 전당원 투표에 붙이기로 했는데 야권에서는 염치 없는 약속 파기라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이 공당의 책임이라며 후보를 내지 않으면 오히려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궐선거 후보와 관련한 첫 공식 입장입니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판단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당원에 따르면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 민주당은 후보를 낼 수 없습니다. 당 소속 단체장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후보를 추천하지 않도록 했는데 내년 보궐선거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 같은 당원을 개정할지 전당원 투표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말 투표 결과 찬성 의견이 많으면 다음 주 중에 당원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전당원 투표는 내년 재보선에서 후보를 내기 위해 당원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당원들의
의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원들이 공천에 찬성할 게 뻔하니 투표에 붙이는 것 아니냐며 염치 없는 약속 파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동시에 자당 후보들의 성비위, 갑질 같은 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시민평가단을 설치하기로 하는 등 재보궐선거 준비에 속도를 냈습니다. 원래 자기네들이 당한 당규에 자책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또 약속을 파기한 거죠. 민주당의 결정에 정의당은 책임 정치와 절연하는 꼼수라고, 국민의당은 선거에 발단이 된 성추행 사건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사실상 후보 공천 방침을 밝히면서 정치권에서는 내년 4월 재보선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후보를 내더라도 내년 선거 국면에서 후보 공천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얼마나 얻느냐가 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기피 현상으로 좋은 인재를 영입하기가 어렵다면서 지나친 신상털이식 청문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조만간 있을 개각을 염두에 두면서 인재 영입과 인사 검증의 어려움을 토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차정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은 숱한 의혹에 휩싸였던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며 국회 인사청문회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문회장이 검증이 아닌 정쟁의 장이 되는 모습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 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인사청문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연설에 앞서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인사청문회 기피 현상으로 인재 영입의 어려움을 호소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본인이 뜻이 있어도 가족의 반대로 발탁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며 차기 정부를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을 부탁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능력 검증이나 정책 평가보다는 가족에 대한 과도한 신상털기식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는 점을 국회에 재차 당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부분은 비공개로 청문하는 방향으로 고치고 있다면서도 현재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논의의 속도가 나고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유명희 WTO 사무총장 후보의 남편이 야당 소속 전 국회의원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부부는 각각의 인격체라며 등용 과정에서도 무엇보다 후보자 본인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연내 개각설이 꾸준히 제기되는 시점에서 문 대통령의 인사청문회 관련 언급이 개각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낳고 있는 상황. 청와대는 그러나 개각 여부에 대해서는 미리 언급하지 않겠다며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개각설로 번지는 데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70주 연속 올랐는데 문제는 서울 수도권 공급 계획의 속도를 내는 것 외에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초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18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짜리 전세가 15억 2천만 원에 재계약됐습니다. 열흘 뒤 신규 전세 계약은 18억 원. 전월세 상한제 등 세임대차법 시행으로 재계약은 이전 계약 수준에서 체결됐지만 신규 계약은 시세가 반영돼 3억 원 가까이 더 비싸진 겁니다. 지금 기존 세입자들은 재계약 당연히 하셨고 주인이 들어오면서 할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세입자들 때문에 지금 물건을 찾는다고 하지만 물건이 너무 귀해졌고요. 그다음에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폭등했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시행과 저금리 장기화로 전세값은 그야말로 거침없이 오르고 있는 상황.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일주일 전보다 0.1%나 올랐습니다. 무려 70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특히 송파와 서초, 강남구 등 전통적 강세 지역이 전세값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집 주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에다 청약 대기 수요 증가 등으로 매물 부족이 이어지고 내년 새학기를 앞두고
학군 수요까지 겹쳐 전셋값 상승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단기간에 전세난을 해소할 뾰족한 묘수를 찾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제도가 결부되면서 전세 시장에 머무는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 집값과의 격차가 여전히 커서 매매 전환으로 유도하기도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세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이 최근 전세난의 원인 가운데 하나라며 기존 서울 수도권 공급 계획을 서두르고 중산층 공공임대 정책 등의 속도를 내 전세 수요를 흡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전현직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의 아파트 가격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평균 5억 원이 올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017년 이들 아파트 한 채당 가격은 7억 8천만 원이었지만 지난 3년 동안 12억 9천만 원으로 5억 원이 넘게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승액이 높은 상위 10명의 아파트 시세를 보면 지난 2017년 5월 평균 한 채당 12억 7천만 원에서 현재 22억 6천만 원으로 무려 9억 9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주택 시세가 이렇게 올랐지만 고위공직자들은 공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해 한 채당 평균 5억 7천만 원이 축소 신고됐다고 경실련은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실 내 1급 이상 전현직 공무원 3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가운데 22명은 현직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지방검찰청 순회를 재개하면서 일선 검사들 격려에 나섰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자신을 공개 비판한 검사의 비위 의혹 관련 기사를 SNS에 올리면서 검찰 개혁만이 답이라고 강조해서 갈등이 더욱 격화하고 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전고검과 지검을 방문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멈췄던 지방검찰청 순회를 8달 만에 다시 시작한 겁니다. 대검찰청은 검경수사권 조정 등 내년부터 시행되는 검찰 개혁 사항에 대해 의견 수렴을 위한 방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도 과거에 근무를 했고 우리 대전검찰 가족들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총장으로서 한번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또 좀 등도 두들겨주고 이렇게 하려고 온 거니까. 다만 추미애 장관의 잇따른 감찰 지시로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현장 검사들과의 접촉을 재개한 배경을 두고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강남일 대전고검장은 대검 차장을 지냈고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최근 추미애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옵티머스 무혐의 사건을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제주를 찾아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치유기관 개소식에 참석한 추미애 장관은 민감한 현안에 관한 질문엔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재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방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고요. 또 조만간 또 그런 해법을 찾아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SNS에선 자신을 공개 비판했던 평검사를 겨냥했습니다. 해당 검사의 비위 의혹에 관한 기사를 올리면서 이렇게 커밍아웃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추 장관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검찰 내부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법무부가 소속 검찰청과 상의도 없이 일선 검사를 감찰관실로 차출한 걸 두고 박근혜 정부 인사농단 같다고 꼬집는가 하면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로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게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추미애 장관 지시로 법무부는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채널A 사건 기록을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감찰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압박 수위도 한층 높아지면서 검찰 내 반발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를 수사하는 검찰이 옵티머스 측 로비스트로 지목된 3인방 가운데 2명을 또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옵티머스 관련 로비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호 씨와 김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습니다. 두 사람은 옵티머스와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한국마사회가 충남 금산군의 장외발매소 겸 레저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 추진 과정 등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김재현 대표가 김 씨의 권유로 금융감독원 조사 시작 전 금감원 퇴직자 주모 씨를 만나
도움을 요청했다는 진술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1조 6천억 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인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최고 경영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금감원이 이들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한 가운데 해당 증권사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인펀드 판매 증권사 전 현직 대표들이 제재 심의 참석을 위해 금감원에 도착하기 전 피해자들이 먼저 몰려왔습니다. 대신증권 사기 판매 은폐 축소 웬 말이냐? 금감원에서 열린 제재 심의위에는 라인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의 전 현직 최고 경영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금감원은 부실한 내부 통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3개 증권사 중징계에 더해 최고 경영자들에게도 직무 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이들의 직무 정지가 확정되면 3년 내지 5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증권사들은 이번 사태의 1차 책임은 운용사에 있다며 내부 통제 부실로 경영진을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금융지주회사와 금융당국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금융지주회사의 수장들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징계가 금융감독원의 책임 회피나 일반 직원에 대한 징계를 통해서 꼬리 자르기식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말씀. 윤석훈 금감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책임 추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증권사 최고 경영자에 대한 제재는 다음 달 5일 제재심의위 2차 회의 후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국내 증권업계 최고 경영자 30여 명은 금융당국의 제재를 앞두고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이번 제재에 대한 증권업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표창장 위조 시연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난 재판에서 검찰이 시연을 통해서 제작한 표창장의 증거 능력을 두고 거친 설전을 주고받다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 교수 측은 지난 재판에서 검찰이 시연한 30초 내 표창장 위조를 반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딸 조민 씨가 서울대, 부산대 입시 때 제출한 표창장을 제시하며 차이를 조목조목 지적한 겁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시연 제작한 표창장과 실제 표창장을 보면 본문 글자나 총장 직인 부분의 진하기가 서로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이 정 교수 컴퓨터에서 확보한 표창장 PDF 파일을 동양대 상장 용지에 인쇄하면 상장 양식이 흐트러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프로그램을 쓰면 PDF 파일도 여백 조정이 가능하다고 반박하면서 지금이라도 표창장 원본을 갖고 오면 시연에서 만든 것과 비교 가능하다고 응수했습니다. 양측은 이 과정에서 서로 문해력이 떨어진다, 검사가 맞느냐는 등의 비난을 주고받으며 말싸움까지 벌이다가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듣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이 기술적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각자의 주장을 입증할 정확한 확인서를 외부 전문가로부터 받아오라고 주문했습니다. 재판이 거의 마무리된 상황에서 변호인 측이 새로운 증거를 무더기로 제출한 걸 두고도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최근 70여 개에 달하는 증거들을 새로 제출했는데 취득 경위와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고, 정 교수 측은 재판 도중 추가로 확보한 증거들을 정리하는 게 늦어졌을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재판이 거의 마무리되면서 다음 달 5일 결심 공판에 이어 1심 선고 날짜도 곧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를 둘로 갈라놨던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종합편성채널 출범 과정에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한 사실이 드러난 MBN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내일 행정처분을 의결합니다. 일정 기간 영업정지에서 승인 취소까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원들의 의견 또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방통위 전체 회의에 나온 매경미디어그룹 장대환 회장은 MBN 출범 당시 편법 자본금 충당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자본금보다 560억 원이 부족해서 임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회사 주식을 사는 방법을 썼다는 겁니다. 이를 감추기 위해 앞선 2차례의 재승인 과정에서도 본식회계를 통한 허위 사업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돼 있습니다. 방송법상 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았을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 정지, 광고 중단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내일 행정처분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에는 MBN 재승인 심사도 예정돼 있는 만큼 더 미루기는 어렵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미 위법 사실이 드러난 만큼 방통위는 일정 기간 영업 정지, 더 나아가 승인 취소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안에 다 끝나게 되나요?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원칙대로 엄정하게 법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법에 따라 하겠습니다. 예. 방통위의 결정을 앞두고 MBN은 대국민 사과 성명을 내고 장승준 공동대표가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언론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승인 취소 요구 또한 만만치 않아서 방통위가 막판까지 처벌 수위를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프랑스에서 또 이슬람교도의 흉기 테러로 최소 3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흉기 테러는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던 중학교 교사가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진 18살 청년에게 참수를 당한 지 채 2주도 안 돼서 발생한 것이어서 프랑스 사회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자, 국제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철원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프랑스 남부 휴양 도시 니스의 노틀담 성당에서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쯤 흉기 테러로 여성 2명과 남성 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성당 안에서 목이 베인 채 발견됐고, 두 번째 피해자는 흉기에 심하게 찔려 숨졌으며, 세 번째 피해자는 달아난 인근 술집에서 사망했다고 일간 르몽드가 전했습니다. 부상자 규모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용의자는 오전 9시 10분쯤 경찰이 쏜 총에 맞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용의자는 30대로 추정되며 단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크리스티앙 에스트로지 니스 시장은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된 후에도 아랍어로 신은 가장 위대하다고 계속 외쳤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프랑스 대테러 검찰청은 테러와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즉각 수사에 나섰습니다. 니스는 지난 2016년 7월 14일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을 맞아 사람들로 가득 찬 산책로에 대형 트럭이 돌진해 86명이 숨지고 430명이 다치는 테러가 발생했던 곳입니다. 이번 흉기 테러는 파리 인근 중학교에서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던 교사 사뮤엘 파티가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진 18살 청년에게 참수당한 지 채 2주도 안 돼 발생했습니다. 파티는 이달 초 이슬람교를 창시한 무함마드를 풍자 소재로 삼은 주간지 샤를리 앱도의 만평을 학생들에게 보여줬다가 지난 16일 길거리에서 살해됐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프랑스에서 이슬람 극단주의를 추종하는 이들이 저지른 테러는 3건에 달합니다. 프랑스 정부는 SNS에 혐오 발언을 올리는 개인을 특정해 수사하고 이슬람 극단주의와 연계가 의심되는 단체를 해산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3번째 희생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우나와 학교까지 곳곳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이틀째 3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사우나에서 집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26일 첫 환자가 나오면서 접촉자를 조사했더니 16명이 추가 확진된 겁니다. 먼저 확진된 지표 환자와 동행한 일행 5명 가운데 3명도 감염됐는데 이들은 사우나와 같은 건물에 있는 식당에서 함께 식사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우나는 그 실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그 에어로졸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입니다. 가능한 사우나를 마친 다음에 그 긴 대화를 하지 마시고 그 신속하게 자리를 이동하셔서 학교 관련 무더기 감염도 이어졌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중학교에서
5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환자가 13명으로 늘었고 새롭게 집단 감염이 확인된 경기 포천시 추산초등학교와 관련해서는 15명이나 확진됐습니다. 1학년 학생 그룹이 있고 6학년 학생 그룹이 있는데요. 아직 그 사이에 어떤 관계에 대해서 아직 확인은 좀 더 필요하고 이외에도 경기도 용인 골프 모임과 관련해 9명이 더 확진됐고 강원도 원주 일가족 관련 환자가 7명이나 추가됐습니다. 이런 산발적인 감염으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이틀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지인 모임 관련 환자가 늘고 있다며 불필요한 만남을 자제하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잇따랐던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 전수검사에서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수도권에 있는 요양정신병원 등 3,158곳에서 일하는 종사자와 이용자 97,275명을 검사한 결과 1명만 감염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요양병원 종사자로 접촉자 조사에서 추가 전파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에서는 또 교회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10명이 확진됐는데 교인들 사이에 소모임도 잦았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추가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대구 서구에 있는 예수중심교회. 방역요원이 출입문부터 건물 외벽까지 꼼꼼히 소독약을 뿌립니다. 지난 27일 이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바이러스는 교인이 아닌 접촉자까지 퍼져 확진자가 줄을 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주로 금요일과 일요일에 예배를 받는데 확진 판정을 받은 교인은 지난 18일과 23일, 25일에 참석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교회 측은 2m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지키며 예배했다고 주장합니다. 대구 서구 대구 예수중심교회와 관련하여 10월 2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입니다. 문제는 소모임. 교인들은 교회 안팎에서 자주 소모임을 가졌던 거로 알려졌습니다. 교회 관련 감염이 처음 알려진 대구 동구에 있는 미용실 주변 주민들은 소모임이 수시로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 방처럼 사람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교인들이 이쪽 지역에도 많다니까. 소모임처럼 와가지고 사람들 들어가 기도하고 하는. 교회에서 제출한 명단에 기록된 교인 수는 320여 명. 하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더 많은 교인이 교회를 찾았다는 이야기도 나와 추가 확산이 우려됩니다. 코로나 있기 전이죠. 네네. 그때는 약 1,000명 이상 버스가 2,30도 없네요. 신천지 교회를 시작으로 확진자 수천 명이 나온 대구. 겨우 진정세에 접어들었지만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확인되면서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할로윈 대위를 앞두고 클럽을 비롯한 유흥업소들이 잦은 휴업을 결정한 첫날 서울 이태원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그렇지만 수도권 지역으로 눈을 돌려 할로윈 대위를 즐기려는 사람도 있어서 우려는 여전합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람들로 북적일 클럽 안 불이 꺼져 있고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문 앞에는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헬로윈 데이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칼을 빼들자 이태원 유명 클럽들이 잦은 휴업에 들어간 겁니다. 오늘부터 적용되는 서울시의 특별 방역 강화 계획을 보면 이용자 간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환기와 방역을 위한 휴식 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거나 2주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골목 안 주점들도 대부분 문을 닫아 거리는 한산하기만 합니다. 아예 휴업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내건 업소도 있습니다. 지난 5월 확진자가 나왔던 이태원의 한 클럽입니다. 이곳 역시 헬로윈 데이가 끝나는 주말까지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을 연 클럽이나 감성 주점도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이는 내일부터 휴업에 들어갑니다.
안 한다고 주말에. 이런 가운데 규제의 손길을 피한 수도권 지역 클럽들은 대대적으로 헬로윈 파티 홍보에 나서고 있어 이른바 풍선 효과에 따른 집단 감염 우려는 여전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주한미군이 헬로윈 대위가 끼어있는 이번 주말 서울 용산구 이태원을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헬로윈 대위 당일인 모레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주한 미 8군 전 장병과 소속 민간인의 이태원 출입이 금지됩니다. 주한미군은 해당 기간 이태원을 순찰하며 지침을 어기는 장병 등을 단속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가을 두 번째 한파특보 속에 찾아온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에는 예년의 가을 날씨를 되찾겠지만 다음 주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더 추워질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올가을 두 번째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또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거리 풍경은 다시 가을에서 초겨울로 바뀌었습니다. 서울 등 내륙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5도 아래로 떨어졌고 특히 경기와 강원 일부 지역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 첫 얼음과 서리가 관측됐습니다. 서울 지역의 첫 얼음은 여기 송월동 기상관측소에서 10월 24일 날 관측이 되었고, 그리고 수원 지역은 10월 29일 날 첫 얼음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주말부터는 점차 예년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가 누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에도 기온이 높아 크게 춥지 않겠지만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11월로 접어든 다음 주에는 다시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월요일 7도, 화요일 2도, 수요일 1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특히 매서운 찬바람에 체감 온도는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보여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출근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주 초반 북서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며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찬바람에 체감 온도는 더욱 떨어지는 등 다음 주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11월 시작부터 찾아오는 매서운 추위는 사나흘 정도 이어진 뒤 점차 누그러들겠습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한기가 남하하면서 기온 변화가 크게 날 것으로 보여 당분간은 가을과 초겨울을 넘나드는 널뛰기 날씨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여러분, 도곡당이 어떠다고요? BBK가 어떠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당선인이 다수 운영 및 주요 업무 처리 과정에 개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피고인은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 원을 처한다. 82억 7,070만 3,643원을 추징한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과 규정대로 완전히 무시된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소환한 뒤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하기로 했습니다. 자금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여야의 입장은 엇갈렸는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불행한 역사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형준 명주대 교수 모시고 이 사안과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사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때 영상으로 조금 그 관의 과정을 조금 모아봤습니다. 오늘 확정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이번 판결의 의미부터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13년 만에 사실상 이 다스는 누구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마무리가 되는 날이었다. 그런데 한국 정치사적 측면에서 본다면 또 다른 하나의 오점이 남았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이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횡령 그리고 뇌물, 부정부패 가장 상징적인 어떤 두 범죄 혐의로 지금 유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참담한 심정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국민 모두 다 안타깝게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어쨌든 이게 13년 만이라도 진실이 밝혀져서 이것들이 다시는 한국 정치사에서 이런 오점이 남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경계가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질문은 두 분께 다 드리고 싶습니다. 3번의 재판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대법원 판결이죠. 확정 판결인데 87년도 민주화 이후에 지금까지 7명의 대통령이 배출이 됐어요. 뭐 현재 대통령을 빼고 6명의 전직 대통령 중에서 3분이 구속되고 1분이 비극적 선택을 하셨어요. 이거는 분명히 정상적이지 않다. 그리고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하튼 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불행한 역사는 종식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명박 대통령도 2008년도 2월 25일 날 대통령 취임사에서 그 제목 타이틀이 뭘로 돼 있냐면 선진화의 길 다 함께 열어갑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늘 판결을 보면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해서 얘기한다면 이 선진화의 길이 아니라 정치 후진국의 길을 간 거 아니겠습니까? 전직 대통령이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완전 후진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한쪽에서는 정치 보복이고 정치 판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여하튼 간에 이것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요인과 대통령 개인이 갖고 있는 공인인식이 있어서의 괴리가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빨리 치유하지 않고는 아무리 대통령 우리가 3번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선진화 더 나아가서 정치 발전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치유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요.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진단이 있어야 되고 치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세부적으로 저희가 법적인 걸 하나하나 다 따져볼 수는 없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스가 누구 것이냐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그게 끝이에요. 왜냐하면 다스의 소유주가 밝혀지지 않으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형이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모든 관련된 혐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실소유주라고 이제 지금 확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 관련해서 지금 횡령이 뭐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한 350억 정도 가량이 지금 횡령이 돼 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다스와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삼성에서 그거를 이제 소송비를 대납을 해줬는데 그 자체가 사실 뇌물의 형태거든요. 그걸 갖고서 이제 삼성이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이제 그것도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것과 더불어 또 특활비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의 어떤 특활비를 사실상 이렇게 원세훈 전 당시 이 국정원장으로부터 이제 받는 것 그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뇌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법적인 어떤 부분들을 상당히 이 이명박 대통령이 쉽게 그렇게 판단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 다 드러난 것이고 본인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의가 상실됐다 재판부에 대한 어떤 신뢰를 부정하고 있는 거지만 지금 13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실은 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특수부 수사를 통해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뭐 당선된 대통령을 특수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이어서 특검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이런 이 수사라는 것이 거의 요식행위로 끝난 것이고 실질적으로 2017년에 이어서 이제 제대로 이제 수사를 하면서 증거들이 다시 나왔고 그 부분이 지금 이제 결정적으로 확정이 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이제 그 혐의점에 대해서 확정된 혐의점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과정들은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뭐 석방 구속이 반복되면서 이 과정 속에서 이게 뭐 법기술을 악용하는 것이냐 아닌 이런 논란도 있었어요. 이것에 대한 또 판결이 또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결국은
사법 과정이기 때문에 네. 피해자 입장이든 뭐 피의자 입장이든 방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대한도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동안 얘기했었던 여러 가지 객관적 사실이 과연 어떻게 되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물론 뭐 법집행정지된 적도 있었고 뭐 보석에 대한 문제도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은 다스의 소유자가 누구냐라는 걸 가지고 13년 동안 논쟁이 있었는데 그게 종지부를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우리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에 대한 부분들 저는 그거보다도 더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냐는 거죠. 대한민국의 대통령제가 과연 문제가 있는 것인지 대통령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견제와 균형이고 민족 통제를 대통령이 받지 않기 때문에 나온 현상들이라고 보는 거죠. 제왕적 지금 권한. 검찰에 대해서 민족 통제 얘기를 하면서 네네. 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민족 통제 얘기를 하지 않느냐. 대통령이 민족 통제를 받는 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회에서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각제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당은 무조건 정부를 옹호합니다. 두 번째는 야당이 해야 되는데 야당이 무기력하면은 결국은 통제할 수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시민단체가 나름대로 촘촘하게 권력을 감시해야 되는데 시민단체가 만약에 권력화된다.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에 대한 민족 통제가 무너지면서 대통령이 무소부의 힘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이번 재판을 계기로 해서 어떻든 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지 특정한 개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너무 이렇게 치중을 하다 보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민심서를 보면은 딱 두 가지입니다. 다산 정약용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공직자는 공과 염이다. 공인 정신이 있고 청렴해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과 염이 없고 이것이 무너져 내리면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근간이 무너지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과염은 무슨 뜻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이라는 거는 공인 인식이 있어야 돼요. 대통령은 공직자잖아요. 그러니까 사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철저하게 에민에 입각해서 국민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자기 수양을 통해서 공인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와 그리고 청렴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과 염이라는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지만이 그게 공직자의 길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니까 대통령만이 아니라 국회의원 등등 많은 그 국민의 대표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진다는 데서 국민들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이제 김 교수님 말씀은 사실은 야당이 지금 오늘 제기한 부분과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이따 다루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 얘기를 이제 저도 조금 이따 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구조적인 폐해다.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의 그 막강한 권한 집중이 만들어놓는 구조적 폐해이기 때문에 반복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런 얘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문 대통령이 개헌을 얘기를 했고 안까지 내서 국회에 갖다 줬죠. 그런데 그때는 부결을 하고서 지금은 또다시 개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황이 굉장히 사실 야당에게 어렵다는 걸 이해해요. 그러면 어려울수록 허심탄회하게 이런 부분에서 그 줄기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사과하고 이런 부분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라는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개헌뿐이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 막강한 권한 요만큼이라도 권력이 더 있으면 그쪽으로 집중되는 게 권력의 속성이기 때문에 실제로 권한과 이제 균형과 이 견제라는 그 원리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새로운 어떤 권력 구조 이것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공수처 같은 것도 지금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뭐 거의 지금 계속 연장해가지고 마무리를 지금 안 짓고 있으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의 어떤 문제가 등장하니까 다시 개헌을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는 조금 눈 가리고 아웅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련해서 지금 정치권의 발언들을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를 좀 나눠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정리를 해보면 그 여와야에서 이 사안을 보는 방식들이 안타까움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너무나 재앙적인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그 가장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치유하는 방법으로는 공수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그 정치권의 녹취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가죠. 되풀이되는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이 개개인의 잘잘못을 떠나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헌법 체계에서 싹트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야 합니다. 자, 이 시각차가 그냥 그 단어로 들으면 그렇게 크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큰 차이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야 그리고 이런 개헌에 관련돼서 갖고 있는 한마디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 다시 얘기해서 대통령이 권한이 있어서 문제라는 게 잘못된 거예요. 권한이 있어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통제받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권한은 오케이지만 그렇습니다. 통제가 누구는 돼야 된다. 대통령이 권한이 있죠. 국민들로부터 선거를 통해 선출됐는데. 자, 미국 대통령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미국 감사원 국회에 있습니다. 예산 편성권 국회가 있어요. 법도 실질적으로 보면 법안 제출권 미국에는 행정부가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청문회 같은 경우에 자 상임위원회에서도 표결해야 되고 본회의에서도 표결을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얘기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4년 중임제다. 뭐 대통령 공수처만 나오면은 이 모든 권력 비리가 없죠. 그게 단순한 논리라는 거예요. 좀 제도에 관련된 조응성이라든지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이해는 전혀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쟁점만 가지고 논의를 하다 보면은 근본적으로 왜 개헌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4년 중임제로 하고 지난번에 뭐 그 현 정부에게 있었던 대통령제로 가면은 모든 정치가 정상화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근본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검찰이 과거에 보면은 지나치게 남용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남용한 것을 민주적으로 통제를 해야 되니까 공수처법에 대한 것을 출범해야 된다 해서 동의를 하지만 또 반대편에 있어서 검찰을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하지 않죠? 같이 얘기를 해야죠. 검찰의 정치적 중립도 중요하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중요해야 되는데 각자 서로 자기네 쪽에만 맞춰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거는 결국은 한쪽으로만 쏠림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정한 해법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여러 가지 권한이 있다는 거. 그 사실 입법부에서만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부에도 그 약간 권한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에 이제 견제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 견제를 정치권 지금 여권에서 공수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공수처를 얘기를 하니까 공수처만 지금 개헌 부분이랑 뭐 이렇게 지금 여권에서 바꾸려고 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 내놨던 개헌안 같은 경우는 4년 중임제만 아니라 지금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이라는 부분이 사실 행정부 감사인데 지금 국회에 있지 않고 행정부에 있으면 그게 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행정부의 권한을 이제 뺏어서 사실상 균형이 이룰 수 있도록 지금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그게 개헌의 요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뭐 중요치 않다. 예컨대 4년 중임제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구체적 안들이 그 안에 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왕적인 대통령, 즉 권한이 비대한 건 확실하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제어할 수 있고 견제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그 부분에서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서 공수처가 등장을 한 것이고요. 공수처의 대상은 수사 대상은 사실은 대통령을 포함해서 권력을 갖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 공수처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가 많은 문제들이 예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사실 수사하고 조사하고 그런 것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 엄두를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수사하기 전에 내사라는 단계가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작동이 된다 그러면 그런 동기가 부정부패의 동기가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당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위공직자들의 어떤 이런 반복되는 부정부패를 사실은 막기 위한 그런 목적이지 이게 자체가 어떤 정당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개헌은 개헌대로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같이 간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 어떤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대통령이든 누구든 권력자들이 뭔가 이런 부정부패, 자기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들을 좀 절제할 수 있고 스스로가 뭐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그 안에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치유하는 과정에서도 시각차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제가 그 정세균 의장이 계실 때 국회에서 개헌 특위가 1년 동안 활동을 했었어요.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었었는데 네네. 야당이 제시하는 안, 분권형 대통령제를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막아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저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어떻게 분권형 대통령제가 되면은 마치 대한민국 정치가 분명한 마찬가지예요. 이건 이제 외교는 대통령 그리고 내지는 뭐 총리 이렇게 그러니까 나누는 그 부분. 그러한 예. 기형적인 권력 제도를 가지고 예. 정치를 정상화시킨다는 것이 지극히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만 공학적으로 접근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여당이 내세웠었던 여러 가지 안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예. 결국 자신들의 시각에서 맞춰서만 움직였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헌에 대한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그래서 순수 대통령제로 가든지 순수 대통령제로 가서 철저하게 대통령도 의회 견제를 받는 거로 가든지 아니면 내각제로 가는 것이 맞는 수순이지 예. 거기에 기형적인 걸 자꾸만 놓아가지고 다른 나라에도 없는 거를 만들어 가다 보면은 이 제도라는 것이 효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불행한 일인 거예요. 앞으로 어떠한 일이든 간에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 대통령이 스스로 견제받을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개헌까지 이야기가 가는데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듣고 계신 거는 개헌에 대한 얘기. 그 개헌이 왜 나왔냐면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서 치유하는 과정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개헌은 사실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장면, 즉 전직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17년 징역형을 받는 이 장면이란 거는 굉장히 참담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머물면 이게 정치적 후진국이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생산적으로 우리가 되살리느냐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당도 지금 개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그 권한을 견제와 균형 속에 녹아내리지 않으면 이것이 반복된다. 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것을 생산적으로 끌어간다는 차원에서 지금 개헌 논의를 실질적으로 야당이 주도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떤가. 예. 왜냐하면 그 야당의 어떤 출신의 전직 대통령이 이런 일을 사실 벌인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의 어떤 사과의 차원에서라도 예. 야당이 스스로가 지금 개헌을 주도한다면 여당은 안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87년 지금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놓은 5년 단임제의 문제점들을 알고 있으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계기로 해서 만약에 개헌이 가능하고 그것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어떤 권한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된다면 저는 이번 계기가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헌 논의는 여기서 조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헌이 중요한 시점인 게 이제 또 지방선거와 맞물리는 과정 속에서 이 시기를 맞추는 부분에 때문에 또 개헌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음 기회가 된다면 또 자세하게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국회로 좀 시선을 돌려서 국회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방탄국회가 없었습니다. 오늘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정정순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죠. 지난 4.15 총선 때 회계 부정과 청주시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등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출석해서 투명하게 소명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봅니다. 부름을 하고 이런 걸로 비춰지는 건 아니고 또 국정감사는 헌법에 정한 국회의 중요한 일정이니까. 국회의원 정정순 체포 동의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네, 오늘 있었던 국회의 모습인데요. 어떻게 예상을 하셨고 예상대로 적중이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은 뭐 방탄국회는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런데 지금 약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체포 동의한다고 바로 체포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은 저 의원은 체포되는 거라고 인식을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일단 이제 체포동의안 통과되면은 검찰에 가서 나름대로 절차를 받고 그러고 나서 문제가 되면 이제 구속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모든 문제는 뭐에서 시작되냐면 본인에 의해서 이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충실하게 검찰 수사에 조사에 참여를 해서 소명을 하고 했었으면 되는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미루고 안 나가고 하면서 이런 체포동의안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저 사람은 엄밀하게 따지면 저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공인으로서의 인식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가서 소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나서 결국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까지 통과될 정도의 저렇게 방치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뭐 민주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울지는 모르지만 철저하게 저는 개인의 문제로서 더더욱 이 의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러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의원들이 지금 많거든요. 국회의회 내에서도 이런 부분들도 스스로 제가 깨끗하게 소명할 수 있는 길을 가야지만이 이제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좀 합니다. 개인의 문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냥 검찰 조사에 응했으면 지금 체포동의안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186명 중 찬성이 167표 나온 거 아닐까요? 그렇죠. 저는 뭐 이걸 보면서 정정순 의원에게는 좀 안 됐지만 사실은 국회가 정상화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175석을 가진 민주당이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 자당의 의원을 사실은 체포동의안을 처리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은 방탄국회라는 오명이 국회에서 좀 자리 잡지 않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국민의 눈높이에 조금 다가간 그런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특권으로 보호를 받았던 거잖아요. 근데 그 특권이라는 것이 사실 국민이 준 특권인데 국민을 불편하게 하면서 그 특권을 행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굉장히 바른 방향으로 갔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저는 민주당에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장면에서 선제적으로 뭔가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체포동의안을. 상대가 있죠. 빠른 손절이라고 이제 뭐 이렇게 속된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에도 그런 의원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야당에게 압박하는 그런 효과도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러한 경쟁은 저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들도 우리 보통 사람들처럼 검찰에 가서 조사받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바로 체포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이 실제로 이게 체포가 가능하게 정도의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될 때 영장을 내주면 이제 체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판단은 뭐 국회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차적으로 이게 잘 돼가고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말씀해주신 그 부분 국회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국회가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들과 조금 달랐다고 지금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정정순 의원은 표결 전에 동료 의원들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검찰이 사사건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우리 국회가 그러한 체포영장에 동의를 한다면 검찰은 계속하여 우리 의원들을 상대로 아주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입니다. 겸허히 따르겠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앞으로 성실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렇게 결백을 호소할 수도 있는데요. 검찰을 겨냥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본인이 하면 어떤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또 국회가 정상화되는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더 정상화되려고 한다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사람을 누가 공천했어요? 민주당이 공천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러한 참담한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 당 지도부가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는 얘기를 해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야당의 의원들 중에서 여러 좀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많아요. 근데 방어만 하려고 하지는 말고 자기 소속된 의원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윤리위원회가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윤리위원회라는 것이 거의 작동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4월에 지금 선거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벌써 10월이면 6개월 이상 지나고 나서 의정 활동하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 이렇게 방치를 할 수가 있는 것이냐에 대한 질타도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빠르게 문제가 있으면은 국회 차원에서 정화하고 교정하는 거를 하는 것이 더 정상의 길로 가는 것이지, 지금 의원 하나 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다 끝난 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 많은 개혁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도 이거는 여야를 넘어서서 국민의 대표로서의 어떤 자세로 결국 의정활동을 해야 되느냐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빠르게 그리고 신속하게 국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가야지만이 국회가 빠르게 더 정상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이제 앞으로 검찰 조사가 있다면 물론 이제 여야 가릴 것 없이 체포동의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좀 드는데요.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기 지금 불참을 했어요. 그렇죠. 아니 근데 회기가 아닐 때에는 언제든지 체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사실 국회가 아니에요. 국회는 이 정도 했으면 우리 14번 체포동의안 해가지고 6번 가결을 시킨 역사적 사례가 있거든요. 그만큼 자기 식구 감싸기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루어져 있던 그 국회에서 이런 변화라는 거는 저는 의미 있게 평가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지금 이 체포동의안이 나오기까지 4월 15일 날 우리가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공소시효 만료가 10월 15일이에요. 이때 와서 지금 검찰이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늦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월 15일 날 하고 고소고발이 이루어지면 아주 빠르게 해가지고 그 수사를 진척을 냈다 그러면 지금 상황까지 이렇게 와서 우리가 이런 문제점 있는 의원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국회 부분은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검찰이 사실상 이 선거법에 관련해서 보다 빠르게 좀 수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종료를 해야만 이렇게 임기가 거의 다 찰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하는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논평을 통해서 읍참마속의 심정이라 그러면서 정작 그 박덕흠 의원, 조수진 의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의혹에 쌓여 있는 분들입니다.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 과정인데 단순한 논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쪽을 화살을 돌리는 거죠. 뭐 같은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든 야든 간에 국민들이 봤을 때 도저히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빨리 수사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당헌 당규에 맞춰서 제명을 하든 아니면 뭐 더 나가서 자신들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도록 빨리 압박을 하든 이렇게 절차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걸 자꾸만 정치적인 압박이다, 더 나가서 이걸 자꾸만 정치적으로만 해석을 한다고 했을 때 올 수 있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피로감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야당도 우리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뭐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맞는 것이지 상대방 것만 얘기를 하고 자신에 대한 것은 관대하고 거꾸로 돼야 되죠. 상대방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자기 자신 엄격해야 되는데 한국 정치라는 건 꼭 반대잖아요. 자기 자신한테는 굉장히 관대하고 상대방한테는 엄격하고 하니까 이게 내로남불이란 말도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완전히 이거는 뭐 자기네 편들기만 하느냐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대 국회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뭐가 바뀌었다는 건지, 대한민국의 정치는 전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라고 그런 비판을 받는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여야 모두 문제가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 깨끗하게 소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협조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여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죠. 내년 4월 이제 부산과 서울 후임 시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실시가 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당대표의 음성으로 일단 얘기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당헌에 따르면 그 두 곳의 시장 보궐선거에 저희 당은 후보를 내기 어렵습니다.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것만이 책임 있는 선택은 아니며 오히려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는 판단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과정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온 이유를. 그렇죠. 서울시장, 박원순 전 시장, 그다음에 부산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성과 관련된 추행과 관련된 그런 혐의로 한 분은 이제 돌아가셨고 한 분은 지금 사퇴를 해가지고 공석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궐선거가 이제 치러져야 됩니다. 이 장면에서 지금 민주당의 당헌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헌상 부정부패 사건, 중대한 부정부패 사건 등의 잘못해서 의해서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제 문구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그대로 두고서는 사실은 부산과 서울시장을 공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이 당헌을 개정하겠다는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망한 국민들에게 이렇게 약속해놓고 또 바꿔서 공천하려니까 굉장히 민망하니까 그런 어떤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이제 이 결과를 보겠다는 건데 네. 저는 뭐 전당원 투표를 한다 그러면 거의 당헌 개정에 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 문제냐 아니면 후보를 내는 것이 더 맞는 거냐? 실익이냐 아니면 원리냐? 예. 저는 그렇게 실익과 이 명분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당원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당원이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뭐가 빠져 있냐면 유권자가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핵심은 결국에는 유권자, 즉 주권을 가진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스스로가 이러한 부분들을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어떤 잘못에 의해서 사실은 지금 이 두 분이 사실상 보궐선거의 어떤 장면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은 뭘 해야 되냐면 이걸 심판해야 되거든요. 심판의 권한을 뺏어가는 이 정당의 당원이 그러면 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하루빨리 삭제를 하고 실질적으로 후보를 내는 것이 맞다. 그래서 국민이 스스로가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했으니 난 이렇게 해서 투표를 하겠다. 투표로 심판하는 권리를 유권자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택의 기회조차 그렇죠. 주지 않는 국민이 건 가져야 되는 문제다라는 것이 당이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뭐 이걸 해석할 때는 이게 실익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선거 이후에는 대선으로 가기 때문에 대선으로 가는 어떤 바로미터를 볼 수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게 승기가 참 중요한 거고요. 그러나 이 당원 당규가 만들어진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해보면 2015년도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대표 시절 2016년도 총선을 앞두고 뭔가 야당의 국민들로에게 우리는 이렇게 아주 단호한 입장을 보이겠습니다라고 해서 만든 당원입니다. 그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그 당원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뭐 보수 언론 매체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국의 대표적인 진보신문 매체의 사설을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유가 어쨌든 간에 집권당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간에 떳떳하지 못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인식이 너무 가볍다라는 그 두 용어로 농축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번 한 번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번에 그 당원들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또 바꾸려고 하는 거 이전에 지난 총선에서 또 비례위성정당 창당을 가지고 안 한다고 했다가 또 다시 또 당원 투표를 해서 또 바꾸고 2014년도 지방선거 직전에 기초의원 무공천에 관련된 것도 뒤집었어요. 이렇게 자신들이 만든 당원을 반복적으로 바꿔버리면 그 정당에 대한 공신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당연히 선거를 통해서 책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당원을 바꾸고 그것에 대해서 하는 것은 결코 공당으로서의 자세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야 당연히 공천을 하겠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에 대한 것을 다하기 때문에 공천할 수밖에 없다. 그 논리는 굉장히 비약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당연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녹취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기네들이 당헌 당규에 자책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또 약속을 파기한 거죠. 그러니까 두 분의 해석이 약간씩 달라지는 것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당헌 당규, 당의 헌법이니까요. 이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것을 말을 바꾸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건데요. 그렇다면 뭐 일단 실익도 당연히 중요하고 실익을 질문 드렸는데 말씀 안 해주시니까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나올까요? 어떻게 좀 이거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일단 실익부터 얘기를 하죠. 저는 사실상 민주당이 공천을 하는 것이 실익도 있다. 그러니까 예컨대 뭐 대선을 위한 어떤 준비 과정으로서 가장 많은 인구가 이제 포진되어 있는 서울 그리고 부산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국민들이 심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문제를 털고 가지 않으면 이 부담이 대선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구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여기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해소가 돼야만 뭔가 그 문제 없이 대선에 가서 실질적으로 겨룰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계속 두고 예컨대 이제 이번에 무공천했다, 그리고 다 정리가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국민은 분명히 표로서 심판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권을 사실상 뺏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이 부분에서 예컨대 서울시장은 오히려 여권의 후보들 굉장히 많고 야권의 후보들도 많잖아요. 우리가 한 명 한 명 다 거론한다고 한다면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고, 어쨌든 이 부분에서 두 당은 어떤 형태로든 이 두 선거에서 지면 실질적으로 대선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국민은 또 그 상황 속에서 냉철하게 과거의 어떤 회고적인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평가하고 투표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년도 4월 7일 날 재보궐선거가 바로 대선과 직접적으로 연결됐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2002년 8월 8일 날 당시에 한나라당은 13개의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했어요. 그리고 지방선거도 이겼지만은 200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는 당시에 노무현 후보가 승리했단 말이에요. 자꾸만 그런 강박관념에 빠져서가 아니라 오히려 정말 명분도 찾고 그리고 국민으로부터의 책임감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이게 4년짜리 대표가 아니잖아요. 1년짜리라고 한다면 오히려 전략적으로 연합공천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던 겁니다. 아, 그래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정의당이나 무소속이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뭔가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적 실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했지만 여하튼 당 지도부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면 저는 결국은 모든 것은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거는 판단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든 야든 누가 될 거냐는 지금 판단하기 어려운 게 결국은 후보 선정서부터 치열한 경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선에서 일단 끝나고 나서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때 어느 후보가 좀 유리하겠구나. 다만 선거 환경은 여당은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선거라는 건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너무 4월 재보궐선거를 2022년도 대선과 직결적으로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제가 던진 어떤 함정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하마평이 나오는 것들을 얘기하면 또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피해 가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욱 계명대 교수, 또 김영준 명주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참으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바로 검색을 하는 겁니다. 앞뒤로 이렇게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 원내대표를 이렇게 수색한 적이 있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수색당하고는 들어갈 수 없다. 국회는 우리 집이고 집주인인데 그거를 수색을 당하냐고. 전례가 없어요. 전두환 대통령 때도 이렇게 안 했어요. 저희가 대통령 불러입니까? 경호실 직원을 왜 여기 들어와? 공식적으로 사과하세요. 경호실 직원이 여기 어떻게 들어와? 아니 어디 천안에서 국민의 상당히 동네에 와가지고 이렇게 위세를 쏩니까? 경호하게 다녀가셔야죠. 협조하시면서. 제주차 수요일 이야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라! 정치가 어디 있어?
권력기관 개혁 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길 바랍니다. 특검법을 수용해주라. 성격 없는 수사와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회 역할을 당부드립니다. 감염병이 만든 사회 경제적 위기는 힘이 약자다. 약자들에 대한 공정망을 실수가 아니고 저는 짐작한데 대통령께 10가지 질문사항을 드렸는데 답이 없었고 다시 10가지 질문사항을 드려서 그것을 답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할 상황이었습니다. 의도된 도발인지는 좀 더 챙겨봐야 할 것입니다. 독선과 또 독주하는 그런 여당과 맞서 싸우려면 원내대표가 싸우다 떠나는, 책임지고 떠나는 이러한 각오로 싸워야 된다. 직을 걸으라고. 직을 걸으라고. 직을 걸라는 거에 대한 원내대표의 답은 어떻게 왔나요? 아니 뭐 아직 답변은 못 들었죠. 못 들었고 저는 네, 뉴스나이트 이어갑니다. 대전에서 택배 운송기사가 일을 하다 숨지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앞서 CJ 대한통운 사례처럼 야간에 택배 물품을 나르던 화물차 운전기사였는데요. 유족과 택배 노조는 고인이 일을 너무 힘들었다면서 과로에 의한 사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택배들을 각 지역으로 나눠 보내주는 한진택배 대전 터미널입니다. 지난 27일 밤 이곳에서 택배 노동자 58살 김모 씨가 화물차 운전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숨진 김 씨는 트레일러를 운전해 택배 물건이 담긴 컨테이너를 대전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일을 해왔습니다. 지난달부터 한진택배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밤마다 대전에서 부산과 광주를 오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족은 고인이 3주 전에 일이 너무 힘들어 다른 일을 알아보고 싶다고 말했다며 야간 장거리 운전으로 쌓인 과로가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회사가 좀 많이 힘들다. 그리고 이제 그 피곤도 해서 살도 이제 조금씩 이제 빠지는 이제 모습이 이제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힘들어 이제 하셨습니다. 그 장거리 이제 운전이 이제 한 번 하면 이제 최소 이제 3시간, 이제 길게는 한 번에 이제 4-5시간씩 이제 편도로 운전해야 되기 때문에 택배 노조도 과로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이제 주간 운송 일을 하시다가 야간 업무를 쭉 하시면서 가족에게도 피로감과 그리고 이직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고요. 이것이 이제 과로가 축적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 씨는 수년 전 폐 수술과 혈관 확장 시술을 받은 적이 있으며 쓰러지기 전날 대학병원에서 실시한 심전도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진택배 측은 사고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김 씨가 심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을 부검하고 있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도 무리한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 한진택배와 하청업체의 업무상 과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대학 수시 입학 스펙을 위해서 각종 대회에 제출할 소논문 등을 대신 작성해준 입시 컨설팅 학원 관계자와 학생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학원 측은 자료 한 가지를 만들어주는데 1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명문대에 입학시킨 수험생이 400명에 이른다고 홍보한 입시 컨설팅 학원. 서울 대치동 본원과 목동 분원을 운영했던 곳입니다. 교내 수학 탐구대회에 낼 보고서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는 학부모에게 아예 작성해서 보내주겠다고 말합니다.
올 수 있으면 저희는 좋지만 대부분 다 못 오거든요. 그래서 이메일로 어떻게든 저희가 완성시켜드리고 있어요. 내로라 하는 입시 실적의 비밀이 대리 작성이었던 겁니다. 학원 측은 과학 실험을 해서 소논문을 내야 한다는 학부모 문의에 실험까지 대신해주겠다며 더 많은 수업료를 받기도 했고, 공모전에 제출할 독후감을 작성해주고는 말투는 학생에 맞게 고치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료들은 건당 100만 원에서 560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렇게 학원에서 써준 자료를 내고 교내에 대해서 상을 탄 고등학생이 무려 60명. 학생들이 낸 학원비는 모두 합쳐 3억 원에 달합니다. 학생들은 이와 같이 작성된 결과물을 마치 스스로 창작한 것처럼 대회 주최 측에 제출하여 입상함으로써 공정한 대회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상 내역은 학생부에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학부모가 의뢰한 보고서들은 전문직 종사자나 대학원생들이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석박사 이상 페이퍼를 좀 쓴 경험이 있는 이런 분들을 강사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심화된 내용들인 거죠. 경찰은 학원 원장을 구속했고 대필해준 대학원생 등 학원 관계자 17명과 학생 60명을 업무방해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대회 주최 단체와 교육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형 윤호진 전 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오늘 영등포 세무서와 중부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2010년 영등포 세무서장 재직 당시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윤 총장은 대검 근무 당시 윤 전 서장 측에 중앙수사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딴 수사지휘권과 감찰권 발동을 공개 비판한 평검사를 직접 겨냥하면서 다시 검찰 내부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2017년 한 검사가 동료 검사의 약점 노출을 막으려 피의자를 구속하고 면회를 막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기사를 SNS에 링크한 뒤 개혁만이 답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지검 최재만 검사는 좌천이나 감찰 등에 가진 이유로 검사 사직을 압박하는 걸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미국 방문과 외교안보 당국자의 연이은 미국행을 위세에 의존하는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과는 정상 간 축전을 주고받으며 북중 친선을 과시하는 이중적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북한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사실상 총괄해온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미국 방문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특히 남북 관계는 남북만이 아닌 미국 등 주변국과 풀어야 할 문제라는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남북 관계나 북한의 핵 협상이 시작된 것도 폼페이오 장관이 CIA 부장으로 있을 때부터 우리와 긴밀하게 협의한 가운데 계속되어 온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서 실장의 미국행은 더러움을 뜻하는 구접스럽다. 그의 발언은 얼빠진 나발, 남북 공동선언에 대한 배신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남북 관계를 국제관계의 종속물로 격화시킨 망언이란 겁니다. 앞서 북한 선전 매체 메아리도 서욱 국방장관과 최종권 외교차관 등 고위 당국자들의 이딴 미국 방문을 외세에 의존하는 쓸개 빠진 추태라고 조롱했습니다. 한동안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을 자제해온 북한이 미 대선을 앞두고 한미 간 밀착 움직임을 경계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그 미 대선 결과와 그 이후의 한미 관계, 특히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 등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합니다. 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잇따라 친서를 교환하며 북중 우호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의 축전에 대한 답전에서 세계적 대변화 속에 북한과 지역 평화 발전을 추진할 뜻을 밝히면서 대북 제재 속에 경제 협력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합동참모본부가 연례 시행하는 호국 훈련에 대해 도발이자 대결 망동이라고 비판하고 나서서 군 당국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한일 외교 당국자가 8개월여 만에 얼굴을 맞대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스가 일본 총리의 취임 이후 첫 만남이어서 기대를 모았지만 강제징용 배상을 둘러싼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데 그쳐 한일 간 냉각 국면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이기호준 기자입니다.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회담을 마치고 외교부 청사를 떠납니다. 회담 성과를 묻는 질문에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국장은 다키자키 국장과 8개월여 만에 만나 2시간 넘게 상호 관심사를 협의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갈등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있어서 한일 양측의 현격한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한국 측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한 데 비해 일본 측은 한국 정부의 해법을 요구하며 평행선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일 간 경색 국면을 타개할 돌파구를 찾지 못함에 따라 올해 안에 성사를 추진한 스가 총리의 방안과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는 사실상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한국 측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엄중한 인식과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앞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일본의 북핵협상 수석 대표이기도 한 다키자키 국장과 미국 대선 이후 대북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한일 국자급 협의는 스가 일본 총리 취임 이후 당국자 간 첫 만남이어서 관심이 높았지만 앞으로 대화를 계속해 문제를 풀겠다는 양측의 의지를 확인하는 단계에 머물렀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거에 대해 중국 반변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는 나이지리아 출신 후보가 당선이 되면 미국의 일방주의에 가려 고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보도는 미국이 유명희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하기 이전에 나온 것으로 중국은 나이지리아 후보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태풍 몰라베가 베트남 다낭 남쪽으로 상륙하면서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 꽝남성 3개 마을에서 산사태로 19명이 숨지고 45명이 실종됐습니다. 인근 지역도 주택 붕괴 등으로 4명이 숨졌습니다. 앞서 그제 오후에는 베트남 동쪽 해상에서 어선 2척이 침몰해 선원 26명이 실종됐고 이 가운데 1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인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독립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LG화학은 내일 오전 9시 LG 트윈빌딩에서 배터리 사업부에 관한 주주총회를 열어 분할 여부를 확정짓습니다. 앞서 LG화학의 배터리 부문 이익을 기대하던 일반 투자자와 국민연금은 분할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연금과 소액 주주주의 지분은 각 10% 수준이고 LG그룹 30%, 외국인 투자자 40%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4년 전 리우올림픽에서 양궁 2관왕을 차지했던 장혜진 선수가 내년 도쿄올림픽 무대도 꿈꾸게 됐습니다. 장혜진은 경북 예천에서 끝난 대회에서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서 1위에 오르면서 대표팀 동계훈련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기사 회생한 장혜진 선수의 소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뭔가 기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회를 꼭 올림픽으로 꼭 잡아서 또다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싶습니다. 또다시 기온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7도까지 내려가는 등 다소 추울 것으로 보이는데 다행히 낮 동안에는 19도까지 기온이 오르는 등 오늘보다 3도가량 높아지며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크게 납니다. 큰 일교차 염두에 두고 옷차림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서리가 내리는 곳이 많겠고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동해안에는 오전에 비가 조금 오겠고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7도, 춘천 3도, 대전 5도, 부산 12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9도, 대전 19도, 광주 19도, 대구 18도로 예상됩니다. 휴일부터 월요일 사이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YTN 뉴스나이트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